아니, 올림픽 끝나자마자 전부 다 한국으로 가고 있다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여기 파리 올림픽 경기를 치른 선수들이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단체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다고 하는데요. 이 선수들은 파리에서 어떠한 일을 겪고서 도저히 한국을 오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잘 끝내고 푹 쉬어야 할 선수들이 대체 무슨 일로 이토록 급하게 한국을 오려는 것일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으로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입니다. 마침내 올림픽이 끝나게 되었네요. 오늘 저는 한국과 관련된 특별한 내용을 전하고자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매력이 넘치는 나라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튼 그럼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 테니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 저는 프랑스 사람이지만 이번에 제 나라 프랑스에서 열린 올림픽이 솔직히 좀 부끄러웠는데요. 2024년 파리 올림픽은 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서 시작되기도 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를 했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파리의 시민들까지도 올림픽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았죠. 올림픽을 보러 파리에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까지 말이죠. 그렇게 우려 속에 치러진 파리 올림픽은 개회식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기를 거꾸로 개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종교계와 여러 시청자들의 눈을 불편하게 한 선정적인 공연 장면, 그리고 한국을 북한으로 호명하는 등의 해서는 안 될 몇몇 실수들과 함께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은 시작하게 되었죠. 파리는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과 방문객들을 맞이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죠. 예상치 못한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거라고 해야겠네요. 우선 대회조직위원회는 친환경을 내세우며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식단을 대부분 채식으로 구성했으나 당연히 고된 훈련과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에게는 이 식단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특히 고단백 식단을 필요로 하는 선수들이 불만을 크게 토로했죠. 선수들이 머무는 숙소 또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프랑스의 여름은 체감 온도가 40도 가까이 치솟는 등 예상보다 더웠지만 친환경을 이유로 에어컨은 제공되지 않았는데 이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하고 돌아와서 시원한 방에서 휴식을 취해야 할 선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쉬거나 밤에 잠을 자야 했고 이런 기본적인 편의도 챙겨주지 않은 파리 조직위원회가 저는 무척 실망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도쿄올림픽 때도 골판지 침대를 만들어 제공했던 일본의 업체인 에어위브에서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로 골판지 침대를 제공했는데 지난 도쿄 때보다 훨씬 더 큰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는 골판지 침대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선수들의 불만을 낳을 수밖에 없었죠. 골판지는 아무래도 편안하게 쉬는 데에는 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선수이기도 한 이태리의 토마스 세콘 선수는 선수촌을 나와서 공원에 누워서 잠을 청하기도 했어요. 그는 선수촌은 더위와 소음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자기가 어렵다며 차라리 바깥에 나와서 자는 게 낫다고 말하곤 했죠. 프랑스인으로서 그리고 같은 선수로서 올림픽 준비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서 선수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버스 또한 에어컨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었는데 심지어 버스의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밀봉까지 되어 있어서 버스 안은 마치 사우나처럼 푹푹 찌는 느낌이었고 선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이러한 상황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인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또 선수들을 힘들게 했던 점이 있었죠. 숙소 창문에는 방충망 설치가 안 되어 있어 창문을 열어두면 벌레가 끊임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정말 짜증이 솟구쳤죠. 에어컨이 없다 보니 더위를 피하려면 그나마 창문을 열어야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 벌레가 들어왔고 그러면 그 벌레가 신경 쓰여서 쉬지도 못하고 잠도 잘 수가 없게 되자 정말 피곤해지더군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비슷한 고충을 다 겪었을 거예요. 컨디션을 최고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휴식조차 취하지 못한 채
하루도 빠짐없이 벌레들과 씨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선수들을 굉장히 괴롭게 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저는 프랑스에서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면서 선수들에게 이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프랑스 선수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과도 친분이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면 이러한 불만 사항들을 내뱉곤 했는데 제가 면목이 없고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또한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대회 준비 수준이 이렇게까지 안 좋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전 세계 선수들을 모두 초대해놓고 기본적인 시설을 제대로 갖춰놓지도 않은 채 올림픽을 진행하려 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올림픽은 원래 국가를 홍보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되는 행사인데 도리어 이번 올림픽으로 파리의 민낯을 다 드러내고 이미지만 더 깎아먹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파리 생강의 수질 문제는 정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생강에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이건 제가 봐도 굉장히 심각해 보였어요. 트라이애슬론 미국 대표팀의 세스 라이더 선수는 파리에 온 후 일부러 손을 씻지 않았다. 대장균에 익숙해지기 위해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손을 씻지 않는다며 뼈 있는 농담으로 생강 수질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농담을 들으니 제가 다 창피하더라고요. 실제로 파리시가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생강의 수질을 알 수 있는데 알렉상드르 다리 아래서 측정한 대장균 수치는 100ml당 평균 3000 CFU 정도, 그러니까 종이컵 반컵 정도의 물에서 세균 덩어리 3000개가 검출된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같은 수치는 서울 한강과 비교해 대장균이 100배가량이나 더 많은 수치더군요. 한강의 대장균 수치가 평균 31 CFU였다고 하니 3000 CFU인 생강의 대장균 수치는 한강보다 100배가 높았던 겁니다. 심지어 비가 온 다음 날은 생강의 대장균 수치가 1만 CFU가 넘기도 할 정도였죠. 이 대장균이라는 건 사실 분변의 지표 항목인데요. 전문가들은 선수들의 건강을 해칠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죠. 프랑스는 지난 8년간 생강 수질 개선에 총 2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한강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조직위원회 측은 생강 수영 경기를 강행했는데 결국 우려했던 일들이 터지고 말았어요. 생강에서 경기를 치른 선수들은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후에 위장병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다음 경기를 포기하는 선수까지 발생했습니다. 선수들에게 이토록 위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고집스럽게 대회를 강행한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를 보며 다른 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욕을 했을지 정말 창피한 마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트라이애슬론 경기는 정말 한강 같은 깨끗한 강이 아니라면 차라리 따로 경기장을 짓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지난 도쿄올림픽 때도 선수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나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또 이러다니 정말 당최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던 길이었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더위에 지친 몸은 한계에 다다랐고 동료들도 이미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제 귀에 낯선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한국 소식 들었어?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죠. 귀를 기울여 보니 한국 선수들은 특별한 식단을 제공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소문에 따르면 그 도시락은 맛도 좋고 다양한 고기 반찬과 함께 영양도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어 한국 선수들이 정말 만족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한국 음식들의 자세한 메뉴명은 몰랐지만 각종 육류 요리에 신선한 채소가 곁들여진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는 소문이었고 게다가 이 도시락은 단지 한국 선수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나라 선수들까지도 그 맛을 보고 싶어서 아예 줄까지 서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매일같이 식사를 하며 느끼는 허전함을 떠올렸죠. 채식 위주의 식단이 저에게 맞지 않아 선수촌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하던 적도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그 도시락을 한번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게 인기가 많나 싶었죠. 그런데 그러던 제가 처음 한식 도시락을 접하게 된 건
뜻밖의 우연 덕분이었어요. 그날은 훈련을 마치고 한국 선수촌 옆을 지나 식당으로 향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때 정말 그 동료의 말처럼 한국 선수들이 도시락을 받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찰나에 한 한국 선수가 유창한 영어로 저와 제 동료에게 도시락이 남았는데 혹시 맛을 보겠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동료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고맙다고 하며 그 도시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에는 정말 물어봐준 그 한국 선수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당시 저희가 처음 맛본 한식 도시락은 제육볶음과 채소가 어우러진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저는 그동안 느꼈던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 사라지는 것만 같더라고요. 제육볶음의 매콤한 소스와 부드러운 고기, 아삭한 채소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도시락에 들어있던 쌀밥은 고기와 채소의 풍미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죠. 그리고 저는 도시락을 맛보며 깨닫게 된 게 있었는데요. 이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선수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끌어올리는 완벽한 연료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락을 직접 맛보니 저는 선수들 사이에서 왜 이 도시락이 그렇게 화제가 되고 있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도시락은 분명 선수들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란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한국 선수들은 제 생각처럼 경기를 훌륭하게 치러냈고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었죠. 한국 선수들은 실로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국 선수단은 이번에 역대 최저 인원으로 파리에 오면서 최초에는 목표를 금메달 5개로 설정했다고 들었어요. 순위도 10위권 훌쩍 박, 아마 15위 정도로 잡았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하지만 그들은 대회 초반에 엄청난 기세를 보이며 심지어 대회 초반부터 금메달 4개를 휩쓸며 중간 순위로 1등을 차지할 만큼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고 이후에는 목표치 5개의 3배에 가까운 메달을 획득하며 결과적으로 종합순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역대 최고로 금메달을 많이 딴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하여간 저는 분명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와 음식이 결코 무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그렇게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한식 도시락은 저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게 되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저에게 또 한 번 한국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선수촌 선수들의 행동이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선수들이 선수촌을 이탈하여 어딘가로 몰려간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더워서 다른 호텔을 잡아 나갔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선수들은 일제히 파리의 어떤 장소로 몰려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바로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였죠. 각국에서는 자국 홍보를 위해 하우스들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유독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로만 선수들이 몰려가서 거기서 시간을 한참을 보내다 온다는 거예요. 또한 그곳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몰려들어 아주 난리가 났다는 게 아니겠어요? 호기심 많은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코리아 하우스에 가보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잠깐 휴식이 주어진 날 저는 바로 코리아 하우스로 달려가 봤답니다. 마침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곳은 굉장했어요. 솔직히 갈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북적인다기에 프랑스 치안상 테러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는데 거긴 또 다른 축제의 장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파리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코리아 하우스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로 가득 찬 그곳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듯 했죠. 코리아 하우스에 도착한 저는 한식부터 다시 맛보기 위해 먼저 비비고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며칠 전 맛봤던 한식 도시락의 기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자마자 한식부터 맛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왔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이곳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더라고요. 이곳에서 저는 떡볶이와 만두를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는데 한국 음식은 원래 다 이렇게 맛있는 건지 어떻게 먹어보는 것마다 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나 파리 시민들도 떡볶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았는데
왠지 조만간 파리에서 떡볶이가 유행을 타서 한국식 떡볶이 가게가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이곳 코리아 하우스에서 홍보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제 생각에는 생기면 바로 대박이 터질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정말 너무 만족스럽게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즐긴 후에는 코리아 하우스를 더 깊이 둘러보기로 했는데 이곳에는 CJ그룹이 운영하는 CJ그룹관이 자리하고 있었고 다양한 K컬처 콘텐츠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K-팝부터 한국 드라마, 영화, 그리고 한국 전통 문화까지 코리아 하우스는 한국의 모든 것을 응축해 놓은 듯했죠. 저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들어 버렸는데요. 파리의 찜통 더위 속에서 마치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죠. 또한 코리아 하우스에서는 K-팝과 함께 춤을 추는 외국인들의 모습도 많이 보였는데 그 모습을 보니 최근 한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한국의 노래인데 그 노래에 맞춰 모두가 마치 미리 합을 맞춘 듯이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보니 평소에 얼마나 K-팝을 많이 보고 들었으면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K-뷰티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코리아 하우스에서 체험한 K-뷰티는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화장빨이 잘 안 받아서 원래는 화장을 잘 안 하는 편인데 한국 화장품은 어떻게 이렇게 잘 받는지 매일 화장을 하고 다니고 싶을 정도지 뭐예요. 이후 얘기지만 친구들에게 한국 화장품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코리아 하우스에서 한국의 경기가 펼쳐질 때 보여졌던 열정적인 응원 문화는 정말 장관이었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응원도 정말 재밌게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선수이다 보니 팬들의 응원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남녀노소 모두 함께 박자에 맞춰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면서 응원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응원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축제 같기도 했죠. 또한 한국 선수가 잘 못하거나 지는 경우에도 팬들은 결코 욕을 하거나 화내는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진 선수에게도 응원을 보내주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답니다. 지고 있는 선수를 비난하기보단 마치 한마음으로 함께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선수 입장에서 이런 응원을 받으면 정말 힘이 날 것 같더군요. 이런 문화가 저는 너무도 부러웠답니다. 프랑스에서는 사실 선수들이 못하면 욕을 하는 과격한 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에 반해 한국은 뭔가 신사다우면서도 동시에 열정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아주 이상적인 응원 문화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았죠. 이쯤 되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아졌고 무조건 직접 방문해봐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사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아서 망한 올림픽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코리아 하우스가 긍정적인 기운을 듬뿍 불어넣어준 덕분에 보다 흥행도 된 것 같고 올림픽 이미지도 한층 더 좋아진 것 같아 정말 고맙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이제 올림픽도 정말 끝이 났는데요. 사실 선수들은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는 시간이 많이 남는답니다. 그간 열심히 달려왔던 걸 보상받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기죠. 실컷 먹고 놀고 여행 갈 수 있는 시간 말이에요. 저와 동료 선수들은 조만간 정말 한국에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직접 가서 보다 다채로운 한식을 경험해보고 싶고 또 다양한 한류 문화를 현지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네요.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돼요. 한국 여러분들께서는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무엇을 체험하면 좋을지도 추천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프랑스도 그렇지만 한국도 날씨가 참 덥지 않으신가요? 늘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동료들과 한국에 가게 되면 다시 사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파리 올림픽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한 교수가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수혜를 입은 건 다름 아닌 한국의 삼성전자라고 주장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요. 뜻밖의 삼성전자 이야기에 모두가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초청받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프랑스 교수는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임 중인 가스파르라고 합니다. 최근 파리는 100년 만에 열린 올림픽으로 인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는데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대회가 막을 내리게 되었네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이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마무리가 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스포츠 경기 시청을 즐겨오던 제게도 이번 파리 올림픽 기간은 굉장히 행복한 기간이었는데요. 특히 저는 이번에 프랑스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던 양궁 경기를 굉장히 재밌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프랑스는 원래 양궁 종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던 나라였는데요. 이번 파리 올림픽 전까지 역대 모든 올림픽을 통틀어 메달을 총 3개밖에 따지 못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인 감독인 오선택 감독을 선임하며 값진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면서 단숨에 양궁 종목에서 총 메달 개수를 2개나 추가하게 되었죠. 프랑스 양궁 대표팀이 8강전에서 이탈리아를, 4강전에서 튀르키예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을 때는 금메달까지도 살짝 기대를 했으나 역시 한국 양궁 대표팀의 벽을 넘는 이변은 벌어지지 않았죠. 그래도 은메달과 동메달 이렇게 2메달만으로도 우리 프랑스에 굉장히 값진 선물이었고 프랑스 국민들을 굉장히 열광시키기도 했답니다. 다 한국인 오선택 감독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의 여자 양궁 대표팀은 이번에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에서 10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었죠.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단체전 종목이 생긴 이후 한국 여자 양궁 단체 종목은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다고 하며 이러한 10연속 우승은 올림픽에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대기록을 달성한 한국 대표팀이 참 부럽기도 하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수많은 올림픽 경기들을 정말 즐겁게 시청하였는데 사실 저에게는 또 다른 관심사 하나가 있었답니다. 저는 글로벌 마케팅과 스포츠 비즈니스를 연구 지도하는 교수로서 이번 올림픽이 브랜드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지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단순한 스포츠 대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 뒤에 숨겨진 글로벌 마케팅과 브랜드들의 이미지 구축이 굉장히 활발하고 치열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바로 이 올림픽이기도 한데요. 특히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의 삼성전자의 마케팅 전략이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컸어요.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부터 삼성전자가 이번 올림픽에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일 것이라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고 저는 학자로서 굉장한 관심이 생겼으며 그 결과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삼성은 올림픽 참가 선수 약 1만 7천 명에게 옐로 색상의 금빛 올림픽 엠블럼과 삼성 로고가 새겨진 갤럭시 Z 플립 6 모델을 제공하였는데요. 우선 선수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선수들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한국의 삼성 갤럭시 Z 플립의 실물을 올리며 너무 아름답다. 선물이 감동적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 기분이 좋다 등 칭찬을 이어갔고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 또한 나도 갖고 싶다. 일반인한테도 팔면 안 되나 올림픽 스페셜 에디션 너무 멋지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반응들이 훨씬 폭발적이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죠. 심지어 갤럭시 Z 플립의 언박싱 영상을 찍는 게 올림픽 출전 선수들 사이에서 유행을 타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인스타나 틱톡 등에 선수들이 잇따라 언박싱 영상을 올리며 그 유행을 실감케 했는데요. 호주 테니스 대표로 출전한 다리아 사빌은 본인의 틱톡 계정에 삼성폰을 들고 너무 아름답다며 사용 후기를 올렸는데 해당 영상은 조회수를 무려 250만 회를 기록하기도 할 만큼 엄청난 화제를 모으더군요. 이번에 이렇게 선수들에게 신모델을 제공하면서 한국의 삼성 갤럭시가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는 듯 했어요. 그리고 삼성은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셀카를 찍는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셀피는 주로 서양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데 셀프와 필름의 합성어로 스스로 자신의 사진을 찍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과거 올림픽에서는 메달리스트들이 시상식을 할 때 개인 소지품 반입이 절대 금지되어 있었으며 촬영을 원하면 오직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인정한 공식 미디어만 먼 거리에서 메달리스트들이 있는 시상대를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삼성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파리조직위와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을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운영하며 시상대에서 자신만의 순간을 직접 기록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참신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몇 없는 올림픽 시상대에서 메달을 수상한 아주 귀하고 소중한 기쁨의 순간을 기념하고 간직하고자 촬영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 선수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과 호응을 받게 되었고, 이 장면을 지켜보는 전 세계 시청자들 또한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보는 광경이지만 시상대 위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셀카를 찍는 모습을 함께 즐길 수 있어 매우 좋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애플 차별하냐고 하기도 하더군요. 참고로 애플은 IOC의 후원사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는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뜻에 따라 1988 서울올림픽 지역 후원사로 올림픽과 처음 인연을 맺는데 이후 1997년 IOC와 글로벌 후원사인 TOP 계약을 체결한 뒤 무선통신 분야 공식 후원사로 쭉 활동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은 오는 2028년 LA 올림픽까지 IOC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삼성이 올림픽 후원을 이어가는 것은 단순히 브랜드 마케팅을 넘어 한국 대표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파리 올림픽을 통해 한국의 삼성전자는 단순한 제품 광고를 넘어서 선수들의 개인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이를 전 세계와 공유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을 창출한 것인데요. 또한 삼성전자의 빅토리 셀피 캠페인은 제품의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선수들과의 직접적인 감정적 연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웠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전략은 선수들의 기억에 평생 남는 순간과 갤럭시 휴대폰이 함께하며 자연스레 삼성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졌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삼성이 취한 전략은 사실 경험 마케팅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경험 마케팅이란 소비자에게 단순히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기억에 남을 경험을 함께 제공하여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인데, 이번에 삼성이 올림픽을 통해 보여준 이러한 경험 마케팅 전략은 앞으로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우수 사례로 소개해도 될 만큼 완벽하게 구현해낸 경험 마케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삼성이 브랜드 인지도를 극대화한 점에도 주목했는데요. 이 전략은 디지털 시대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효과적인 바이럴 마케팅으로도 볼 수 있는데, 선수들이 시상대에서 찍은 셀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모든 나라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삼성 브랜드를 각인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전략으로 보여졌죠. 저는 올림픽 무대에서 브랜드 홍보를 마치 독차지하다시피 하는 이런 뛰어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내심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이렇듯 2024 파리 올림픽 시상대에서 영광의 셀카가 역사상 최초로 허용이 되면서 파리 올림픽의 최대 수혜자 기업으로 한국의 삼성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올림픽 기간 동안 아주 많은 시상식이 진행되었는데, 시상식이 열릴 때마다 메달리스트들의 셀카 촬영 모습과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노출이 되어 삼성은 이번에 아주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IOC 최상위 스폰서 15개사 중 유일한 한국 기업으로 88년 서울 올림픽 지역 후원사로 올림픽과 인연을 맺은 이후 97년에 IOC 글로벌 후원사 계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브랜드 가치 30배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올림픽을 통한 브랜드 홍보 효과로 또 얼마나 큰 성장을 이뤄낼지 정말 제가 다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는 이번 파리올림픽 선수단에게 갤럭시 Z 플립 6를 제공했는데 그동안은 S 또는 노트 시리즈만을 제공했거든요. 물론 과거에는 이번 파리올림픽처럼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운영하진 않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과 도쿄올림픽 때도 선수들에게 휴대폰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좋은 반응과 홍보 효과를 이끌어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침 Z 플립 6의 출시 시기가 파리올림픽 개막 시즌과 겹치기도 했고 시기적으로도 대규모 마케팅의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파리올림픽에서 이렇게 사활을 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애플도 2026년 중 폴더블폰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애플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시중에 폴더블폰을 직접 구입해 내구성을 검증하는 등 여러 단계를 통해 신중히 폴더블폰 시장에 대한 탐색을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애플은 비단 휴대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맥에서도 폴더블 디스플레이 접목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삼성은 애플이 곧 뛰어들면서 폴더블을 활용한 IT 디바이스 시장이 향후 대세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특히 최근 중국에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으로 폴더블폰이 주목받는 바람에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애플이 갑자기 폴더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애플에게 중국은 잠재력이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즉 폴더블에 대한 중국의 높은 선호 때문이라도 개발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 역시 애플의 시장 진입을 내심 바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 경쟁사의 진입을 바라냐고요? 실제 애플의 아이폰 단일 판매량은 경쟁 브랜드를 압도할 수준으로 높아요. 그런데 세계 폴더블폰 시장은 중국을 제외하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애플이 진입한다면 단숨에 폴더블폰 시장이 중국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계 1위 타이틀은 애플에 바로 내어주게 되겠지만 삼성의 Z 플립 매출액도 덩달아 훨씬 더 높아지게 될 수 있거든요.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플립 6부터 글로벌 실구매가를 일제히 상향하는 모습도 보이더군요. 특히 미국의 경우 Z 플립 5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지만 Z 플립 6부터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도 아이폰의 폴더블 시장 진입 전에 삼성 Z 플립의 프리미엄 이미지 강화 차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삼성의 판단이 굉장히 현명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갤럭시 Z 플립 6는 그동안 폴더블폰의 약점이라고 지적받아왔던 카메라나 배터리의 성능도 크게 향상시켜서 비로소 완성도가 일반 바형 스마트폰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갤럭시 Z 플립 6가 사용자에게 상당한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완성형 폴더블폰이라는 판단에 삼성전자가 파리올림픽에서 자신있게 대대적인 마케팅 프로모션을 벌였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현재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세계 시장에서 폴더블폰의 존재감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따라서 올림픽 시상대에서 갤럭시 Z 플립 6를 이용해 셀카 찍는 모습으로 세계인의 흥미를 유발하고 올림픽 선수단에 무상 제공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여졌죠. 이 아이디어는 누가 떠올려낸 건지 정말 참신하고 또 전략적이기까지 했어요. 아무튼 이러한 삼성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최근 프랑스 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저성장, 높은 실업률 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케팅 교수로서 나라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의 삼성처럼 프랑스 기업들도 보다 분발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보여준 훌륭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과 같은 삼성전자의 전략들을
프랑스 기업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성도 느껴졌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프랑스는 아직 디지털화에서는 많이 뒤처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의 마케팅에서도 한국과는 꽤 차이가 난답니다. 특히 프랑스의 많은 기업들은 주로 유럽 중심의 마케팅을 펼쳐왔으며 글로벌 확장보다는 지역 시장에서의 강점을 살리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번에 삼성전자의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이 굉장히 감명 깊더라고요. 프랑스에 대해 짧게만 한탄을 좀 해보자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늘 혁신을 강조하며 기술적 우수성과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최신 기술을 탑재한 제품과 미래를 지향하는 캠페인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효과적이고 훌륭한 방식인데요. 반면에 프랑스의 기업들은 전통과 품질에 기반한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보다는 기존의 강점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프랑스의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유럽 중심의 마케팅보다는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을 목표로 하여 삼성처럼 더욱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통해야만 프랑스 기업들도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삼성전자의 마케팅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의 이재용 회장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게 되었는데요. 이 회장은 파리 올림픽 기간 파리를 찾아 글로벌 정관계 및 스포츠계 인사,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 등을 잇따라 만나는 등 연쇄 회동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실제 이재용 회장은 얼마 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초청으로 파리 엘리제궁에서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CEO, 닐 모한 유튜브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글로벌 기업인 40여 명이 함께한 오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동시에 글로벌 정재계 인사들이 찾는 비즈니스 무대거든요. 저는 이재용 회장이 다양한 글로벌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브랜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모습에서 삼성전자가 단순히 기술 기업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 한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번 올림픽 기간을 겪으며 경기도 물론 재밌게 보았지만 이러한 삼성의 마케팅 전략과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저는 향후 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삼성전자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현대 마케팅의 복잡성과 혁신을 설명할 계획을 세우고도 있어요. 삼성전자가 단순히 기술을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성적 연결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을 이번 올림픽에서 너무도 잘 보여주었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현대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파리 올림픽에서 삼성 갤럭시 Z 플립과 빅토리 셀피는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할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올림픽 무대에서 삼성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죠. 그리고 갤럭시 Z 플립의 기술력은 한국의 뛰어난 IT 기술과 창의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했죠. 이를 통해 한국은 앞으로도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 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이러한 기술력은 다른 국가와의 협력 및 교류에서도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단순한 마케팅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던 이번 파리 올림픽 기간 삼성전자가 보여준 활동들은 많은 국가의 귀감이 될 것이고, 우리 프랑스 기업들도 이러한 삼성의 글로벌 마케팅의 교훈을 잘 참고하여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프랑스의 젊은 마케터들이 글로벌 마케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적이며 감성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다짐했고요.
올림픽 기간 동안 제게도 많은 교훈을 주었고 또 깊은 감명을 느끼게 해준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삼성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